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다가올 아파트 시세의 충격적인 변화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가 가격이 시세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오를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그래서 올라가는 기간이 8이라고 한다면 내려가는 기간이 2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대충 보시면은 아파트 가격이라는 이 부동산 가격은 결국에는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시세가 내려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시세, 올라가는 시세를 불안이라고 얘기하고, 시세가 내려가는 거를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네, 이게 잘못된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물가 상승률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스테이블하게 올라가는 게 그게 정상이고 그게 안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은 사실적으로는 시장 경제라는 이 상황에서는 내려가기는 사실 힘들어요. 자, 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표를 잠깐 보면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고 하락시키는 요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8년 오르고 2년 정도는 내립니다. 그래서 내리는 시간이 올라가는 시간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짧은 게 대부분의 국가들이나 대부분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죠. 근데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의 요인들을 한번 눈여겨보자면은,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임대차 3법입니다. 왜 임대차 3법이 나타나면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까? 이게 가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이죠. 실수요 플러스 가수요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임대차 3법이 들어오면은 2 플러스 2가 되죠. 4년 갱신이 됩니다. 2년이 끝나고 한 번 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은 4년 동안 전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자, 전세를 4년 동안 쓰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시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왜 이걸 모를까요? 아주 초등학생 정도의 경제적 상식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4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집주인들은 반영을 시키겠습니까? 반영 안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반영을 시키죠. 그러면은, 자,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또 다음에 또 4년이 지나가 갱신 청구를 또 쓰고 그럼 또 올라갑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임차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 고통스럽죠. 매년 올라가야 되니까. 매년이 아니고 매회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집을 사게 되는 가수요, 실수요가 붙게 된다는 거고. 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입니다. 네, 우리가 집이 많다, 주택이 많다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이머징 마켓에서나 가능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회나 국가가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죠.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이미 사람들이나 기업이라든가 조직은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기존의 이머징 마켓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아무 집이나 살아도 돼요.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너무 성장이 고도화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집을 사든 어떤 동네를 사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네, 인구가 막 팽창하는 시기가 되죠. 그런데 저성장 그리고 성숙기에, 사회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은 그때부터 양극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때부터 사람들은 입지에 대한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좋은 곳에 살고 싶다. 주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사람들은 욕구는 어떻습니까? 더 좋은 곳에 살고 싶죠. 그런데 이 더 좋은 곳이라는 재건축 혹은 좋은 S급지의 재개발이 있습니다. 이거를 규제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집이 아무리 100%, 200%, 300%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 규제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는 요인이다.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를 때린다. 이게 당연한 거죠. 못 팔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양도세가 중과가 되니까. 이 문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재초안입니다. 재초안. 자, 어떤 경로든 재건축이 됐다. 그런데 재초안 세금을 때리는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때려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급화시키는 게 되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이엔드 아파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재초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아파트의 1세대가 아크로 리버파크인데, 네. 자, 그때는 재초안이 일단은 뭐 연기가 된 상황이 있었지만, 재초안이 적용은 그 당시엔 안 됐어요. 입주가 2013년도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재초안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 감소는 더 치열하게 감소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분담금을 더 내겠다. 이쪽으로 가게 되죠. 자, 한정된 입지에 좋은 곳의 아파트를 공급을 못 해주는 역할이 바로 재초안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임대주택, 임대공급이죠. 임대공급은요, 아무리 많은 임대공급을 내놔도, 예, 주택 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자, 현재 10만 호가 모자랍니다. 10만 호. 사람들이 주택 공급이 10만 호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대 공급을 10만 호로 늘려놔도 이게 공급에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집이 아니에요, 임대 공급은.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급을 아무리 내놔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제가 뭐 계속 그려놨으니까 뭐 잘 이해하실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것이 가격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뭐 잘 아실 거니까 이걸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짧게 할게요. 자, 이게 가격이에요, P. 프라이스고, 이 가격이죠. 이 0입니다. 이 Q, quantity, 수량. 예. 이거는 뭡니까? P는 뭡니까? 프라이스, 가격이죠. 가격인데, 자, DS 곡선이 만납니다. D. 이거 수요죠. 이거 공급이죠. 자, 수요와 만나는,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곳이 뭡니까? 이게 가격이죠. 이 가격. 이게 가격입니다. 이거 100원. 칩시다. 그런데 여기서 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립니다. 임대주택. 자, 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려요. 자, 여기 있는 시장 참여자들 있죠.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임대 공급을 공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서플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임대 공급은. 자, 여기 시장 참여하는 사람 중에 임대 아파트,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임대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은 뭡니까? 예. 임대 공급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이 저소득자죠. 아주 저소득자등. 저소득층. 예. 그리고, 예. 시장 전반에, 예. 하류계층이라고 합니다. 이 하류계층이라고 그러고, 예. 자, 이 용어가 생각나요. 경제학 용어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계층들이 있습니다. 예, 계층들이 있거든요. 하부 경제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부 경제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하부 경제. 자, 하부 경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부 경제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요. 이주민, 해외 노동자들이에요. 해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접시 닦고 하고,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하부 경제를 이루는 사람들인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이 이게 그렇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100만 호가 모자란데 100만 호 공급해줘도 여기에 공급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량이 이쪽으로 가죠, 수량이 이쪽으로 가죠. 그럼 이렇게 가겠죠. 공급 곡선이.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위에 만나는 선들이 가격이 어떻습니까? 내려가죠, 가격이. 여기 또 만나네, 여기서. 또 내려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임대 공급은 공급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공급을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공급을 다 막아버리는 정책입니다. 이 5가지 전부 다. 그렇죠. 임대차 3법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양도세 중과 재초안, 임대 공급 다 그렇죠. 공급을 막아버리는 효과를 가져야죠. 공급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 공급 곡선이라는 서플라이 곡선이 왼쪽으로 계속 가죠. 왼쪽. 수량은 왼쪽으로 하죠. 수량이 적어지니까 0으로 가죠. 왼쪽으로 계속 가겠죠. 왼쪽으로. 그렇죠. 그 만나는 선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DS 곡선이. 수요 곡선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급 곡선만 자꾸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계속 가요. 0쪽으로. 수량이 줄어드니까. 만나는 선들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죠. 여기 올라가죠. 이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 5가지 정책은 현 정부 들어와서 만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이해가 되시죠? 제초안은 여기서 제초안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거고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은 현 정부에서 만든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은 뭐냐 그러면은 전부 다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만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가지고 사질 않았던 겁니다. 아파트를. 이 정책을 모르니까. 이 정책의 이면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투자는 우리가 아파트도 어떻습니까? 아파트도 투자 비용이 지금은 90%가 이상 됐죠. 실거주 비율가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99%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요인은 시장이 어떻습니까? 이미 반영이 다 됐어요. 이거는 가격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 1%에 따라서 가격이 앞으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이미 시장에 타 알고 있는 90% 요인들은 이미 가격이 다 반영됐기 때문에 이 정보는 뭡니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되고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되고 양도세 중과가 어떻게 되고 공급이 임대 공급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제초한 이 문제는 결국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는 것들을 1%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큰 그림을 제가 항상 잘 보시라 이렇게 얘기 드렸죠. 자, 이 부분도 봐야 됩니다. 서울은 보시면은 2017년도 8월 2일이죠.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왔고 8.2 대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대책이 8.2 대책이에요. 자, 그 전에 서울은 2013년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제 다 해제됐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다 해제됐어요. 비조정지역이 됐다가 2017년도 8월 2일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같이 묶이면서 서울뿐만 아니고 과천, 세종까지 같이 묶이게 됐죠. 세 개의 구가. 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핵심은 두 번째란 얘기예요. 자,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이 지정이 한번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한번 경험해 봤다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 봤어. 처음에 우리가 경험한 거는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우리가 군대 가게 되면 총을 쏘죠. 처음에 총을 쏠 때는 다 두려워요. 아, 막 무섭고 오줌 막 마렵고요. 예. 왜?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분들 보시면은 남성분들 사귀다가 또 다른 남자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그 남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 뭐 낯설죠. 그런데 같이 좀 만나다가 예. 뭐 사랑도 하고 같이 뭐 이렇게 좀 하룻밤도 보내고 하다 보면은 그게 처음은 어렵지.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쉽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서울이 두 번째 투기과열지역이 딱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한 3개월 동안 문이 다 잠겼습니다. 거래가 안 돼요. 거래 절벽이었다가 이거 한번 우리가 경험했지.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한번 경험했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한 5년 동안 지금 투기과열지역이 돼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걸리니까 어떻게 3개월 만에 바로 내성이 생긴 겁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은 2010년도에 말이죠. 조정지역이 한번 됐다가 이번에 2020년 11월 19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든지 첫 번째는 충격이 크죠. 왜? 왜 첫 번째가 충격이 큽니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해본 적이. 그게 뭡니까?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공포가 뭡니까? 시장에서 가장 큰 공포는요. 시장의 가장 큰 공포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가장 큽니다. 자, 우리가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투기지역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공포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이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포가 컸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서울이든 부산이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공포가 크진 않아요. 적응 기간이
이전에는 뭐 2년, 3년, 뭐 4년 이래 걸리다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3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은 이게 어떻게 됐냐? 거래절벽이 3개월 동안은 거래절벽이 되다가 3개월 이후부터죠. 2월 중순이나 3월 초부터는 거래가 다시 살아난다. 그때 뭐 이사 수요뿐만이 아니고 뭐 주택 수요가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십니다. 그때까지는 이게 거래절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눈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장의 공포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불확실성이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불확실성이 공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다른 겁니다. 두 번째. 항상 두 번째는 다릅니다. 예, 남자든 여자든 두 번째는 항상 뭐가 된다? 능수능란 된다. 능수능란. 예, 한번 경험해보면 다 능수능란이 된다. 예, 이거는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생활도 일도 마찬가지고, 뭐 군대 가도 마찬가지고, 뭐 연애도 마찬가지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예? 뭐 뽀뽀를 하든 뭐 키스를 하든 뭐 어떻게 뭐 하룻밤을 보내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든지 이게 다 능수능란이 되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경험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돌아가지고, 충격적인 변화들입니다. 이제는 다 알겠죠?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이 상승 요인. 네, 뭐, 투기 지역이 어떻게, 과일 지역이 어떻게 되고, 투기 지역이 어떻게 되고, 투기 지역은 또, 2018년도죠. 18년도에, 언제, 9월달입니까? 그때 또 투기 지역 지역되고, 아무것도 아니죠? 한번 해보니까, 두 번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지형이다. 그런데 지금 저는 불확실성들을 조금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겁니다. 자, 현재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 불확실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책. 그 정책의 가운데 태풍에 누가 있냐면 변창흠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기 바라면은 변창흠 이 내정자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공급 부족론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라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자, 시장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자,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고 하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가격이라는 논리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격. 자,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문제가 뭐라고 했죠? 네. 가격입니다. 가격.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이 절충인 가격이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창흠이라는 내정자가 생각하는 건 뭡니까? 수요와 공급론이 아니에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죠. 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금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오늘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을 대가지고 어제 제가 분명히 예측을 해드렸죠. 시장 경제론자가 분명히 아닐 거다. 보세요. 공급 부족론은 환상이라고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신문기사에 나온 거죠. 예.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개발이익과 불로소득 환수해. 이 제 말이 맞죠? 오늘 신문기사 딱 나온 겁니다. 개발이익과 불로소득 환수해야 한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에 아파트를 사갖고 이익을 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된다. 이 내용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오늘 또 얘기를 하죠. 정확하죠? 자, 우리가 이익이 없는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익이.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이익이 없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아파트를 누구든지 사서 이 차익을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자,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를 우리가 개발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 이 비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아파트를 개발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익이 안 난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익이 나지 않는 토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익이 나지 않는 토지. 저 아파트는 사봐야, 저 토지는 사봐야, 저 구역은 사봐야 이익이 하나도 안 남는다. 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익이 안 남는 토지. 이거를 뭐라고 하면은 한계 토지라고 하죠. 이 한계 토지입니다. 맞죠? 한계 기업이 뭡니까?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이 한계 토지예요. 이익이 안 나는 토지는 뭐냐? 한계 토지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만드는 비용이 뭐가 됩니까? 이게 뭐냐가 되냐면 한계 비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계 비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경제학 용어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한계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윤이 안 남는다입니다. 이익이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용이 한계 비용이 뭐가 되냐면 아파트 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 가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 비용과 아파트 가격이 동일해지는 겁니다. 자, 아파트 가격과 한계 비용, 아파트를 만드는 비용이 또 한계 비용이 되고, 한계 비용이 다시 아파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익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 시장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시장. 요렇게 쳇바퀴 도는 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죠. 이걸 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완전 경쟁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이익을 못 만들게 하는 거죠.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이익을 못 만들고 건설을 해서 아파트를 만드는 비용도 한계 비용이 돼버리고 한계 비용도 결국 아파트 가격이 돼버리니까 이 시장에 참여하는 누구도 이익을 내지 못한다. 거기서 이익을 내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부. 세금을 걷게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우리가 한계 토지라는 내용을 우리가 잘 말씀드렸고, 한계 비용이라는 부분, 아파트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한계 비용이 된다. 자, 이 부분도 잘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개발 이익과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된다. 이 말이 뭐다? 예, 아파트를 개발하는 비용 자체가 한계 비용이 된다. 그 한계 비용, 이익이 하나도 없는 것들을 한계 비용이라고 하죠. 예, 개발 이익과 같아지니까. 그래서 그 한계 비용 자체는 아파트 가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이게 사고방식 자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시장 경제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네. 이게 딱 시장 경제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100% 사회주의적인 성향이에요. 예, 마르크스의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마르크스의 막시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가치설에 따라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세 감면이 너무 많아라는 발언도 지금 하고 있죠. 예, 양도세 감면이 너무 많다. 이 말이 뭡니까? 양도세를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를 살 때마다 남는 차익에 대해서는 다 환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기 바라고. 자, 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회주의 논란, 변창흠, 시장 정책관 갬별과 제가 어제 다 말씀드렸죠. 오늘 지금 다 나온 얘기입니다. 예. 다 미리미리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변창흠 내정자가 얘기하는 거는 공공자가주택 확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줄만 잠깐 요약해 보시면은 아무리 많은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여전히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계층이 존재하고 이거를 뭐라고 했습니까? 하부계층이라고 했죠. 경제의 하부계층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임대주택을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주택을 공급해도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매조건부 주택 확대를 시행을 해가지고 얘기죠. 이거는 주택의 공급에는 수요와 공급에는 미치는 영향이 아무 영향이 없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제로라고 했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부 경제가 바치는 그 수요층들이 원하는 임대주택은 아무리 많은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요. 가격에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을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변 후보자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공자가주택은 자가주택이지만 공공성을 지닌다는 뜻이다. 이게 뭐냐면 소유권을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 구분 소유권이죠. 이게 바로 구분 소유권. 뭐 구분 상가라도 얘기가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구분 소유권은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분되어 있다는 걸 얘기할 때 우리 구분 소유권이라는 얘기합니다. 구분 토지, 예, 구분 상가, 뭐 구분 건축물 이렇게 얘기할 때는 구분 소유권 얘기할 때는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를 분류하는데 뭐 토지 임대부 주택,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아시죠? 뭐 시행사하고
이 아파트를 사는 사람과 둘이 같이 산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분리한다는 얘기죠. 이거 구분 소유권으로 한다는 얘기고, 환매 조건부 주택이 있고 지분 공유제 주택이 있습니다. 지분 공유제 주택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 지분은 뭐 국가 나눈 땅은 뭐 국가 갖고 뭐 건물만 갖든지, 이 구분 공유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쓸데없는 짓이고, 환매 조건부 주택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거예요. 지금 간단한 설명드리면 뭐냐면은, 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환매 조건부. 환매가 뭡니까? 환매가 반대말 있죠. 이 전매다, 전매. 이게 전매가 되죠. 그래서 환매가 뭐냐 그러면은 글자가 굉장히 나쁜데, 예. 환매입니다, 환매. 예, 환매가 있는데, 이 환매는 뭡니까? 원래 환매수입니다, 환매수. 정확한 용어는. 그러니까 전매는 뭐냐면 정확한 용어는 전매도예요. 자, 환매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미리 팔았어. 예. 팔고 나서 나중에 다시 산다는 조건입니다. 누가 팝니까, 이거를? 정부가 먼저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먼저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정부가 다시 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중에 사주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야 되죠. 환매수를 한다는 주체가 정부가 되는 거고, 전매도는 뭡니까? 먼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판다는 조건입니다.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전매도는 내가 정부한테, 예, 먼저 매수를 하고 나중에 정부한테 판다는 조건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환매수는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대산다는 조건이죠. 환매라는 거는 환매수를 한다는 조건입니다. 나중에 다시 사주겠다. 내가 팔았으니까, 먼저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전매도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먼저 사줬는데 그걸 다시 너한테 다시 팔겠다는 조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환매 조건부 주택. 이게 세 가지가 다 뭐냐 그러면은 주택 공급하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정책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누가 하겠냐 이 말입니다. 일과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는 거를 누가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왜 투자를 안 하냐면은 지금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이머징 마켓이 아니죠. 개발도상국이 아니죠. 이미 사회가 성장돼 있습니다. 선진국 문턱으로 가 있는 이 마당에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해줘도 살까 말까 서로 뛰어드는 마당에 소유권을 나누고 있거나 환매를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지분을 국가가 나누겠다고 한다면 누가 사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변창흠 이 국토내정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아파트 시세에 공급에 도움되는 정책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다가올 아파트 시세가 충격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서울 아파트하고 부산 아파트 이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부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오르지 못합니다. 3개월 동안은 오르지 못해요.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급락이 안 떨어집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고 서울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피해자가 누가 되냐면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거나 임차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돈 있는 부자들이 그리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이 있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막 임차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뭐 베풀고 이러지 않습니다. 세금 높여가죠. 왜? 세금의 결론이 뭡니까? 세금의 결론이 뭐예요? 경제성장의 발전에 대한 성과가 바로 세금으로 나타나는 게 올바른 세금이에요. 거기서 증세가 나타난 것들을 과감하게 사람들이 납득을 하게 되는데, 자,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증세를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그 사람들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했죠. 세입자들한테 다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올 아파트는 자, 시세에도 충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무주택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세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